네, 안녕하세요. 코오롱 그룹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첫 번째 파트, 언어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파트는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들은 문장, 문단, 배열하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두 번째는 글의 이해. 이 지문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우리가 내용인지 찾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엔 언어 추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 유형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과 문단 배열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다 읽고 아래 가서 다시 찾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자,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요, 가나다라마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 1, 2, 3, 4, 5번 선달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라와 바 중에 첫 번째를 먼저 고르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문장을 아래 1, 2, 3, 4, 5번 선다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앞뒤 문장을 받거나 관계를 규정해주는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첫 문장에 지시어 접속어 오는 건 빼버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무시했던 지시어나 접속어가 두 번째 이하 그런 문장들에게서는 앞뒤 관계를 알려주는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죠. 자, 세 번째는 같은 단어나 어구들은 서로 묶어주는 겁니다. 보통 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거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한 번 내용 가지고 끝내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글의 구조를 아시면 선후 관계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 제기를 하고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나 기사문이 있을 때는요, 요거를 바탕으로 자기 의견,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고요. 이야기 구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화가 있을 때는 교훈이나 깨달음 같은 것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뭐 그 외에 주지나 하고 싶은 말이죠. 보조 문장. 자, 보조에는 부연, 상술 한 얘기 또 하고요. 예시나 아니면 뭐 비유나 근거 같은 것들 인용을 한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지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조 문장들이 등장을 한다. 외에 뭐 인과나 우리 순서나 시간별 과정 같은 것들도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와 라 중에서 먼저 첫 문장을 고르래요. 그러면 라와 바를 볼게요. 회화의 통일성은 시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 통일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 했으면요, 먼저 말 언급된 시각적인 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인 거 이런 순서로 나와야 맞는 겁니다. 자, 바의 시각적 통일성이란 그래서 시각적인 거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당연히 라가 먼저 나왔고요. 자, 2, 4번 중에 라 다음에 바인지 가인지 볼게요. 가에 이는 작품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으로 형태나 색채 등의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시각 이야기를 했는데 바에서 먼저 시각적 통일성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네, 당연히 라 다음에 바, 가 순서로 나와야 되겠죠.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도 먼저 선달을 봤더니 나와 다 중에 먼저 고르래요. 나의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큰 이야기죠. 다는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제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을 의미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 존재 여부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자, 이렇게 옳다,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 판단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이고 그 중에 메타 윤리학을 나눴습니다. 도덕 실제론과 정서주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 그러면 이것도 말 그대로 순서대로 도덕 실제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정서주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선 나가 먼저 나온 1, 3, 5번 중에서
사가 나와야 할지 다가 나와야 할지 보겠습니다. 다는 메타윤리학에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요. 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윤리학이라면은 이런 것은 메타윤리학이다. 이렇게 처음 메타윤리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 다에서 이야기한 메타윤리학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 다음에 사 다음에 다가 유력합니다. 자, 근데 사 다음에 가가 또 올 수도 있대요. 1, 3번 중에 가를 봤더니 도덕 실제론에서는 라고 시작합니다. 다에서 메타윤리학을 두 가지로 나눈 거, 거기에 도덕 실제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 먼저 나온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다음에는 나와 마중에 봅니다. 나는 이것은이라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이 올 수 없죠. 자, 당연히 마입니다. 그럼 1, 3, 5번 중에 마를 읽고 가인지 나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서구과학이 지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당위성이 아닌 사실성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삶의 세계 안에서 당위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학문 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사실성. 서구과학의 특징 중 사실성으로 끝난다는 것, 요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인지 나인지를 볼게요. 이 점에서 왕왕 혼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라 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속에 당위성이 끼어들 어떠한 공간도 허락돼 있지 않다. 자, 당위성에 대해서 당위성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바로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와 같은 얘기 연결 가능합니다. 자, 나를 봤더니 이것은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이미 그 안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바로 마에서 얘기하는 사실성을 이것은이라고 받아가지고 바로 건너뛰어 이야기할 수는 없죠. 동양에서 학문을 한다고 하면 선비를 떠올리는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하게 된다. 동양 이야기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쓱 봤더니 다에도 동양의 학문, 라에도 동양의 학문. 그래서 나다라는 서로 결속이 돼 있는 묶여있는 관계구나. 그러니까 마를 부연 설명한 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다라 순서 자유롭게 동양 철학에 대한 동양의 학문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렇게 나온 거 1번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엔 문단입니다. 똑같아요. 나와 다 중에 먼저 첫 번째 골라보시면 나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환원주의이다. 자, 질문을 제기를 해놓고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주는 것, 윌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다를 봤더니 생물학자 윌슨은 21세기 과학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런 걸 통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윌슨 얘기도 통섭에 대한 얘기도 먼저 여기서 정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윌슨의 통섭 얘기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다의 제재가 나오고 그거를 설명한 바로 나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 4번 중에 혹시 모르니 가를 한번 보자면 이러한 윌슨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인문학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인문학자들의 비판 얘기가 나왔죠? 윌슨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야 비판, 일반 다른 학자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 나오고 나의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판, 일반 이야기로 나와야 되겠죠? 인문학자들의 이야기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라, 다 세 개네요. 자, 나는요, 우선 울산 울주에는 한국미술자의 첫 장을 장식하는 암각화가 있다. 자, 제재가 먼저 나왔고요. 다는 불가능하죠? 이러한 부조라고 나왔으니까. 라를 봤더니 암각화에는 선조와 요조가 사용되었다. 당연히 암각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암각화를 선조와 요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 먼저 나온 1, 2번 중인데 자, 가를 보시면 조각과 회화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 것으로 부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제를 전환하는 한편 하면서 부조 이야기를 설명을 했죠. 우리 아까 다 해서 이러한 부조의 특성을 완벽하게 소화한 것이 바로 금강경사상이다. 이렇게 그죠? 부조의 특성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다는 이렇게 붙인 거고 나와 라에서 암각화 이야기가 먼저 끝난 다음에 이 다음 이야기 부조로 넘어가는구나.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나온 거 2번에 나라 묶여있고 가다 묶여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다 세 개 먼저 봤더니 가에는 학문을 한다면서 논리를 불신하거나 논리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 처음부터 자기 단정이 나왔어요.
논리를 불신하면 학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다. 학문이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학문보다 더 좋은 활동이 얼마든지 있어 학문을 낮춰보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 나는요, 학문에서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는 논리로 이루어진다. 아, 학문의 진실 탐구 이야기에서 논리 이야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논리화되지 않은 체험에 의지하거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사로운 확신을 근거로 한다면 학문이 아니다. 예술도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논리를 필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학문이 아니다. 학문과 논리의 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학문을 하면서 논리를 부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 먼저예요. 다예, 교수이기는 해도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학문을 와해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자, 이런 교수이기는 해도 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얘는 더더욱 처음에 올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나가 맨 처음에 나온 3, 4번 중에서 학문을 한다면서 이러거나 논리와의 관계에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나 다음에 가가 연결돼 나오고요. 라가 나올 수도 있네요. 논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논리에 대한 불신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무익하다. 논리를 신뢰할 것인가는 개개인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하나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학문은 논리에 대한 신뢰를 자기 인생관으로 삼은 사람들이 독점해서 하는 행위이다. 학문은 이런 논리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독점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 학문을 한다면 논리를 부신하거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라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가가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런 순서로 나온 거 바로 4번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좀 짧아졌습니다. 나와 라 중에요. 나는 의무 이상의 행동을 행하면 당연히 칭찬을 받지만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라에서 윤리학에서 말하는 의무 이상의 행동이란 도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특별히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먼저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라가 나오고 이 의무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 나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나와 라 중에 라가 먼저 나온 3, 4, 5번 중에 자, 라 다음에 붙어야 되는 게 가나다 중에 무언지, 가와 다 중에 무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풍을 치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행위이다 라고 바로 의무 이상의 행동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다는요. 가령 연못에 빠진 아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땐 누구라도 마땅히 구해야 하며 만약 그 아이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된다. 자, 요거는 비난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죠. 먼저 의무 이상의 도덕이 요구하는 거 이상의 행동이다 라는 라에 대한 예시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가가 바로 라에 붙어야 되겠네요. 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요런 이야기니까 나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8번에는 가, 다, 라, 마 다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먼저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가는 다시 말해라 첫 문장 될 수 없고요. 나도 그러나라 첫 문장 될 수 없고요. 라도 한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첫 문장이 될 수 없어서 결국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다인지 마인지를 고르는 겁니다. 첫 문장. 자, 다의 과학 이론은 보편 법칙의 형태를 띠는데 몇 가지 관찰 사례를 담은 관찰 문장으로는 보편 법칙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과학 이론에 대한 거고요. 마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반증될 여지가 없는 주장이라면 과학자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자, 관찰과 실험, 바로 다의 문장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거겠죠? 큰 범위인 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다가 먼저 나온 거 2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이 첫 문장만 골라도 2번이라고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와 마 중에 볼게요. 라의 선악이란 상대적 기준이 아니며 그것을 벗어나 인간 행위를 폭넓게 바라볼 때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 위에 여러 가지 생활 기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선악이란 우리 문화의 요소 위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 할 수 있다. 문화란 이런 행위이다. 자, 문화라고 하는 큰 것이 나오고 그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 먼저 나온 1, 3, 5번 중에 자, 마 다음에 나인지 라인지 고르래요. 나에 따라서 좋은 행위, 나쁜 행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선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선악과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 아까 읽었던 라에
선악이란 상대적 기준도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마, 나, 라로 연결된 1, 5번인데 가와 다의 선호관계를 골라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의 그러나 그것은 본능이므로 문화라 할 수 없다. 자, 본능이래요. 다의 사용할 기술이 기본적으로 생산기술과 기공기술로 나누더라도 인간은 다른 동물이 행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동물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동물도 기술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이므로 문화는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가의 순서 5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와 나중에 먼저 보시면은요. 가에는 통계청의 자료예요. 자료는 보조적인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에 정부가 내년부터 논의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소득 기반 다양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먼저 나오고 이거에 대한 근거로 자료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나가 먼저 나온 3, 4, 5번인데 자, 공통적으로 나 다음에 바라고 돼 있으니까 읽어봐야 되겠죠. 이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쌀 감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가라 마중에 그죠? 골라야 합니다. 가에서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쌀 자급률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라라고 하는 거는 정부는 정책 전환을 통해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논소득 기반 다양한 사업의 축소 폐지가 쌀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개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해결 방안도 또 비판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마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 식량 안보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쌀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런 쌀 감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했지만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바 다음에 가, 라, 마 중에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나왔던 가의 자료 인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고 올해 생산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바로 2010년까지는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문장에 바로 83%까지 작년까지 하락했고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다가 그 다음에 연결돼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과 그것조차도 비판을 받았다라는 마라가 마지막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위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연결될 순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에 거. 어느 나라에서나 길거리에서 행운 복권을 사는 것은 허름한 옷차림을 한 검소한 사람들이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래 첫 번째를 봤더니 가나다 중에 고르래요. 가에는 끊임없이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재촉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향하고 있다. 자,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와 있죠. 연결될 수 없고요. 나의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인생에서 조그만 꿈을 사려는 것이리라. 바로 행운 복권을 사는 허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조그만 꿈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자, 다에 그는 예측 가능한 기회나 운에 내맡겨진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우연에 매달려 있다. 자, 요거는 그거에 대한 조금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허름한 옷차림을 한 검소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나가 나와 있는 걸 봤더니 2, 3번 중에입니다. 나 다음에 발이에요. 발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우리 내부에도 잠들어 있는 진정한 도박사인 경우엔 되풀이되는 끊임없는 유행이나 아니면 완전한 상실의 자포자기밖에 모른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인지 마인지 모르래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범상치 않은 성공이나 좌절도 양극단적인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항상 상대화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따라서라고 하는 거는 결론에 접속어죠. 자, 말을 봤더니 그는 중간에 있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자, 중간은 필요 없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끊임없는 유행 아니면 상실의 자포자기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중간은 모른다. 바로 그거에 대한 한 번 더 이야기한 상술입니다. 마가 바로 연결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나머지랍니다. 나바마 순서대로 된 건 3번밖에 없어요.
자, 12번이에요.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2070년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구 증가에 따라 세계 식량 수요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자, 바로 세계 식량 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다라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식량 증산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왔다. 과거형이고요. 다에 이에 육종학자들이 새로운 품종 GMO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다음 얘기죠. 자, 라는 GMO에 대한 상업화 이야기예요. 그럼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가 먼저 나온 1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13번.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려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돼 나타난 것일까? 바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원리에 대한 겁니다. 자, 아래 봤더니 가나다 중에 고르래요. 가는 음원까지의 거리는 이라고 나왔고요. 나는 음원의 위치는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라고 나왔고요. 다에 사람의 귀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듣는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의 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가 나온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내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청각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음원의 위치 이야기가 바로 나에서 받아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다와 나 순서로 연결된 거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 신문사의 임신부가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 기생충인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기사가 기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지 않아도 아래 봤더니 가와 라 중에예요. 가엔 그런데 이처럼 고양이 기생충이라는 병치를부터 고양이를 톡소플라즈마 감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다른 원인을 꼽고 있답니다. 반대 이야기가 나왔고요. 라의 톡소플라즈마란이라고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자, 당연히 라가 먼저 나온 3, 4, 5번인데 라 다음에 무조건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과는 달리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마 중에 보도록 합니다. 고양이 톡소플라즈마의 알을 포함한 배변을 보는 기간은 감염된 지 2주가 지난 2주 동안으로 매우 짧으며 분변된 지 24시간 안에 맨손으로 만지고 입을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확률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고양이 편을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와 같은 경우 더군다나라고 감염된 고양이 개체수가 극히 드물다. 추가적인 이유가 나와 있죠. 더군다나라는 추가기 때문에 나 다음에 마가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 다음에 마가 나온 거 4번 되겠죠. 다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에 이와 같은 사고의 원리는 논리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었는데 특히 근대 이후의 합리주의에 의한 사고의 논리학 속에서 논리학의 엄밀성과 비교되면서 세계 그 자체를 논리적이고도 깊이 있게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이 논리학의 바로 근대 이후 합리주의에 의한 경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래 봤더니 다 말해요. 가에는 하지만 진위변별을 되풀이해서 세계 전체의 판단에 이른다고 하는 연역적인 논리는 자, 주어가 연역적인 논리예요. 갑자기 연역적인 논리를 주어로 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에 근대 합리주의가 바로 위에 나온 근대 이후 합리주의를 받아서 서술이 되는 거겠죠. 근대 합리주의가 사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도 사실과 거짓이라는 단순한 양자택일로 환원해 그것을 되풀이 연역해가는 것으로 장대하고 복잡한 세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진위의 변별, 여기서 사실과 거짓 얘기 나왔죠? 이거를 가에서 받아서 진위의 변별과 연역적인 논리 얘기가 다음에 나오겠구나. 자, 우선 다가 확실합니다. 자, 마엔 이것이 과학혁명 내지는 패러다임 변동이라 불리는 것이 하나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그죠? 요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과학혁명이다 라고 하는 건 보통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리하는 거겠죠? 자, 다가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됐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다 다음에 가가 진위의 변별이라든지 연역적인 논리라든지 똑같은 단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가 연결되어 올 수 있겠구나. 1번 되겠습니다.
자,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자,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보시면 다와 마 중에 고르래요. 다에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하는 인간관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자, 처음부터 비판이 나올 순 없죠. 과거에 어땠는지가 나와야 되니까요. 마에 역시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하여 인간은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호를 보이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본다. 기존의 경제학 이야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라인지 바인지 봤더니 라에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 역시 기존의 경제학 이야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바와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본다. 바로 기존 경제학 내용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기존 경제학은 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에서는 만족하는 정도를 지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바 이야기 넘어가서 마와 라가 나온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벼락이네요.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란운 그리고 수증기 발달이 필요하다. 온난 수변한 대기 지표의 불균등한 가열로 인해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정란운이 형성된다. 자, 우리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란운과 수증기 증발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정란운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수증기 증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 라, 마 중에 첫 문장을 고르래요. 동시에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게 된다. 그죠? 수증기 증발 얘기 같이 다음 문장에 한 문장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다음 문장에 또 나옵니다. 자, 나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라를 봤더니 수증기는 상승하면서 자, 증발 다음에 상승하면서 물방울로 변하고 흩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나오겠죠. 마에 한편 지표면의 전하는 갑자기 전하라는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수증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수증기 얘기가 먼저 나온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수증기가 올라가는 다인지 라인지를 봤더니 다에는 전하 얘기죠. 마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역시 라가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물방울로 변하고 흩어지게 된다. 이 수증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하 얘기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1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문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게 이런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죠? 자, 게다가 자유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면은 이런 민주주의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개념의 민주주의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모든 자의적인 권력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자의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변화되었다. 아, 이렇게 변화된 그죠? 부정적인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변화된 민주주의는 자, 여기는 낄 수가 없어요. 그죠? 변화된 민주주의 바로 이렇게로 받았으니까요. 민주주의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려는 이념이다. 이것은 법의 원천과 국가력의 원천이 주권자 다수의 의지이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와 표결을 통해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즉, 자, 즉도 끼어들 새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 한 번 더 받는다라는 거니까요.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어떤 제약도 없는 민주주의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자, 이렇게 독재가 되고 전체주의와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요것과 관련이 돼야 되겠죠?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는 안 된다. 독재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사상과 연결이 되는 마 앞에 나와서 자유주의가 아니다. 독재이자 전체주의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자, 앞부분에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또 이거 역시 보험료를 고소득자가 더 낸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자, 읽어보시면 사회보험은 본인의 총액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진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겐 사회보험이 민간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시로 사회보험이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불리한 예시가 민간보험 하나 나왔어요. 자, 이처럼이라고 나왔으면 다 다음에는 결론이네요.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소득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불리하다라는 예시로 건강보험료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바로 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각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 발전을 위해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에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자, 지식인과 노동자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뿐입니다. 자, 가를 보시면 후각이 주는 인상은 시각이나 청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로 기술할 수도 없고 추상할 수도 없다. 직감적인 공감 혹은 반감은 상당 부분 후각의 영역과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후각은 동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두 인종들 사이의 관계에 종종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적인 사고나 의지로는 거의 이를 통제할 수 없다. 20세기 초반까지도 단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 구체적인 예시죠. 흑인들이 북미의 상류 사회로부터 거절당했던 사실이 그러한 사례이다. 지식인들 또한 이 두 계층 간의 화해가 자 지식인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계층이라고 이 두 계층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계층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지식인과 관련된 두 계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문이니까 이 두 계층을 받기 위해 나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이라는 게 필요한데 후각을 극복하지 못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되었다, 문제시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겠죠. 자, 다음에 둘이 하는 이야기는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지시하며 그 공통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자, 대화, 둘이 하는 이야기, 대화는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지시와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은 청각적으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서로의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미 내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상대방이 발화한 단어의 의미와 단어들 간 조합 규칙에 관한 지식을 종원해서 상대방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문제 제기를 처음 한 부분이에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과 나는 대개 같은 공간, 같은 경험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함께 사진을 보거나 광고판을 본다. 대화는 함께하고 있는 일이나 함께 있는 장소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 있다. 바로 같은 대화, 같은 일이나 같은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서는 운전 도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역시 운전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문장에 나온 대화라고 하는 게 둘이 하는 이야기라고 주어진 문장에 받았고요.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반응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일, 함께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나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모름으로 뒤에를 한번 보시면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편이 어떤 공통의 맥락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나 운전자는 눈앞에 있는 도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주의를 분산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운전자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즐기는 방향으로 쏠렸는가 하면 사회의 가치평가가 생산과 부를 표준으로 삼기 이르렀다. 전부 다 물질적, 부 이런 거를 중시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옛날에는 정신적인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했대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처음 나왔네요.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자, 그것이라고 물질 만능주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끼어들기 애매합니다. 물론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비대성이다. 산업사회는 기계와 기술을 개발했고 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문화 경시의 현실이며 그것이 심하게 되어 인간 소외까지 만들게 되었다. 자, 결과를 나왔는데 문화 경시, 인간 소외까지 그저 다른 범위까지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변화 방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라의 이런 변화, 물질적 부, 모든 게 다 부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문화 경시와 인간 소외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전개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파트는 글의 이해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요, 지문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속독 능력 중요하고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읽어낼 것인가, 그거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락별 중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제학자들은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환경세 도입을 제안했다. 환경자원을 이용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에 환경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제품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환경자원을 아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환경세 도입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환경세 도입이 제재입니다. 일부에서는 환경세가 소비자 경제 부담을 늘리고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그러나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환경세 세수만큼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긍정적인 관점을 이야기했고요. 3단락 넘어가면 환경세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역시 하지만 환경세수만큼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이렇게 효과로 넘어가는 것은 크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단락 봤더니 또한 환경세가 부과되더라도 노동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결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 결국 환경세 도입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내용 어딨나 봤더니 5번에 환경세를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재순환시키는 조세구조, 이게 바로 2단락, 3단락 내용이죠. 경제 활성화 4단락의 내용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조주의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을 해석할 때 각각의 요소들 자체보단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하나의 구조를 우위에 두고 파악하려는 철학에 한 경향을 말한다. 구조주의의 정의가 나왔고요. 자, 이러한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소시르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 관습에 의해 결정되며 언어학의 의미는 구조에 의해 생성된다고 보았다. 바로 언어는 사회적 관습, 그게 바로 구조에 의해 생성된다. 자, 소시르의 언어학입니다. 자, 다음 단락 봤더니요. 우리가 만약 의문체계나 문법체계 등 사회의 언어 규제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다양한 규제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소시르는 이런 규제를 랑그라고 설명했는데, 자, 역시 소시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규제인 랑그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3단락 갔더니 이번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새로 2단락 마지막에 등장을 했네요. 자, 바르트 얘기로 넘어가서요. 언어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랑그 외에도 스틸이 있다고 말하였다. 얘 역시 규제 얘기인데 얘는 스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감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자, 다음 단락 봤더니 또 다른 규제 에크리투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방법 또는 어법을 의미한다. 자, 계속 규제 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단락에 예를 들어는요, 중요한 단락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설명을 부가적으로 추가하기 위한 단락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마지막 단락 봤더니 그런데 바르트는 에크리투르가 광범위하게 쓸 경우 특정 사고를 유발하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엔 이데올로기나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이 숨어있다. 전부 다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자, 그러니까 언어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 2번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왔다. 이로 인해 전문적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자, 결국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과 효율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보완점, 주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보완점이 나왔고요. 현재 여러 가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이런 걸 예를 듣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훨씬 더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이야기했네요. 자, 다음 단락 봤더니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자, 이 단락은 전부 다 직접 민주주의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단락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반영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 자, 두 가지 내용 아우를 수 있는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역시요.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관념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바로 관념이라고 하는 사고력입니다. 자, 그것의 또 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관념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지도 않고 누가 내 등잔의 심지자 이런 비유적인 문장 빼버릴게요.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온 세상으로부터 관념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선물이다. 자, 관념에 대한 건데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확산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발명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까지 발명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자, 그러니까 관념은 어때야 된다? 누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으므로 널리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선물이다.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학문이 없는 미개인에 비해 자신의 생활 조건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가령 자 예시는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문장으로 세 줄 뛰어 넘어서요. 그러므로 학문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만큼 자신의 생활 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배워서 알 수 있는 것. 따라서 나의 생활에는 어떤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할 이치가 없다는 것. 오히려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예측에 의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활 조건을 더 학문을 안다고 해서 생활 조건을 미개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것 아니다. 자,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다?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예측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거 인격 함양 얘기 아니고요. 가치 중립이다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거라는 게 바로 뭐예요?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은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 예측에 의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합리적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나머지 4번, 5번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현실 문제를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짧습니다. 만일 태아에게 임신부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자연적 권리이거나 취득된 권리일 것이다. 그런데 태아에게 그런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태아의 임신부 신체 사용 권리가 취득된 권리라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 태아가 그런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내용에 쉽게 동의할 것이다. 임신부가 자기 임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 자, 결국에 임신부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임신부의 신체 사용 권리를 태아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꼴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시 임신에 책임을 질까? 자, 더 원리, 그죠? 원인을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 얘기를. 가령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임산부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자식을 얻기 위해 임식을 한 경우라면 책임이 있다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는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임신부가 피임을 위해 조처를 취하지 않은 자발적인 성관계, 자신이 임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임신부에게 임신의 책임이 없을 때만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있다. 결국에 임신 중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요거를 논리적 구조가 지금 거꾸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다시 한번 똑바로 보시면 태아가 취득된 권리입니다. 임신부가 책임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 관계와 임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신 중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는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없을 때 여기서 예를 든 성폭행 같은 거요. 자, 이럴 경우에 요거가 관련된 거 1번 보시면은 임신부가 태아의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죠.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임신부의 신체 사용 권리를 태아가 갖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침해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엔 가능하다고 했죠. 필요 충분 조건에 충족하지만 예외는 존재하므로 쓸모가 없다라는 결론은 오바고요. 태아가 임신부의 신체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절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임신부의 책임이 있을 경우 자발적이고 임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땐 임신 중절이 허용될 수 없다. 그 외에는 허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3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 7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1년 휴대폰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룹으로 얘기했답니다. 자, 그런데 성인에 비해 7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더 잘 흡수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뛰어넘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앞에서 이런 7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다라는 결과는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요. 숫자 나온 것들 넘어가고 연결돼 봤더니 어린이들에게 전자파가 더 많이 흡수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도 가능하다는 조사가 속속 발표가 된답니다. 결국에 이런 전자파가 애들한테 더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겠죠? 바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자, 8번 랑케입니다. 오로지 실제했던 사실만 기술하려고 했다.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통해 그는 문헌 안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가려내려고 했던 것이다. 랑케의 모든 저작에는 역사적 객관성을 향한 강한 의지와 동력이 엿보인다. 그래서 객관적, 역사적 연관성. 자, 계속 사실, 역사적인 사실, 객관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랑케가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 서술하기 위해 노력했구나.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같은 얘기 3번에 나와 있네요. 자, 다음에는 50년대 이후 부국이 빈국에 재정 지원을 하는 개발 원조 계획이 점차 시행되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부국이 개발 협력에 배정하는 액수는 수혜국의 필요가 아닌 공여국 주는 나라여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고 지원 효과는 보잘것없었다. 원조에도 불구하고 빈국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나라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 바로 문화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봤더니 개발 협력의 성과는 두 사회 성원의 문화 상호 이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자국민 말고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전문가는 현지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며 원조 내용도 수혜국에서 느끼는 필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문화 간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 문화에 따라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공여국이 수여국에게 줘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내용 똑같은 거 어딨나 봤더니 2번에 서로 이해하는 의사소통 이야기죠. 이것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심 내용 주제 찾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내용 일치 문제 글의 이해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